자, 그러면 딸기보다 더 달콤한 반도체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딸기보다 더 달콤한 반도체라는 표현 처음 들어보시죠? 네. 수익 높으면 달콤한 거죠. 네. 좀 딸기보다 반도체 좋아하는데요. 자, 뭐부터 여쭤볼까요? 예, 센터장님과 또 유진투자증권에서 반도체 관련된 내년 전망도 리포트를 내셨고 하니까 물론 그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올해 AI 이슈도 굉장히 핫했고 네. HBM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자연스럽다 싶을 정도로 또 많이들 회자도 됐고 올해 사실 스토리 자체도 반도체는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재고 감소하고 뭐 가격 올라가고 거기에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실적이 안 좋았죠. 스토리가 배경이 그리고 뭐 뭔가 폼팩터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온디바이스 얘기 많이 하고 했었으니까 그런 배경들 좀 쫙 정리해 주시면서 올해 반도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부터 한번 2023년도는 사실은 업황이 굉장히 둔화가 많이 됐고 사상 유례없는 적자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주가는 아주 큰 폭으로 올랐죠. 네. 제가 1월달 올해 1월 2일 날 첫 번째 낸 보고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위클리 형식으로 되는 네. 메모리 워치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올해 첫 번째 보고서로 낸 게 이제 작년도에 그러니까 최근 한 10몇 년 동안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삭스 지수의 연간 수익률 요 막대 그래프를 그려왔거든요. 네. 네. 작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8%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6%군요. 36%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연간으로 30% 이상 하락했던 때가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 말고 두 번이 더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듬해 주가가 어땠냐 하는 거죠. 그 이듬해 주가가 70%씩 올랐습니다. 70% 이상씩. 그렇게 치면 올해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덜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냐? 사실은 작년 한 해에 엔비디아도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왜 빠졌었냐? 올해가 안 좋기 때문에 빠진 거죠. 네. 그리고 올해가 안 좋은 것들이 작년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올해 스토리가 좋은 부분도 뭐 있긴 했었지만 올해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냐?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되게 난감한 거죠. 뭐냐면 실적이 안 좋아서 적자가 막 나고 네. 한때 뭐 유동성 이 위기 이런 우려감도 있었는데 하이닉스 주가는 87%가 올랐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도 부진하지만 33% 주가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반도체에 이게 가장 저희가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실적과 주가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스토리도 있었죠. AI 관련주가 뭐 폭등을 했죠. 네. 사실은 이 챗 GPT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쪽을 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작년 초부터 뭐 네이버에 계신 분들 뭐 통해서 뭐 요거 좀 요게 재밌는 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 정도일지는 몰랐죠. 네. 이게 지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AI와 누가 더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주가 차별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난 그런 상황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엔비디아 뭐 아까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한 230% 이렇게 올랐고 같은 메모리지만 HBM을 잘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주가 차이도 크게 나타났고 뭐 장비주들 중에서도 뭐 HBM 또는 AI와 관련된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업체들의 큰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게 좀 되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네. 예.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올랐고 또 같은 섹터 내에서도 동일한 뭐 종목 유사한 종목들 사이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이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AI가 묻어 있으면 급등을 하고 좀 연관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잘 못 가고 연관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응을 좀 잘 못한 거죠. 네, 좀 늦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이도 거기서 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거고요. 또 같은 우리 대표적으로 통신용 반도체 중에서도요. 대표적으로 원래 많이 꼽는 회사들이 퀄컴과 이제 브로드컴이거든요. 근데 퀄컴은 올해 주가가 거의 안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브로드컴은 주가가 90%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있었죠. 브로드컴은
대표적으로 이제 M&A를 많이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가 M&A를 했던 회사들을 보면은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주로 소프트웨어 회사, 또 보안 회사, 또 네트워킹 회사, 즉 AI를 위한 포석을 그동안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올해 주가 많이 올랐고 지난주에만 해도 한 20% 올랐거든요. 뭐 많은 미국의 증권사에서 이 커스텀 AI와 관련돼서는 브로드컴이 선두주자다. 뭐 이제 이런 평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말씀대로 AI 반도체 그리고 일반 반도체 여기서 올 한 해 동안 격차가 꽤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고 네. 엔비디아 시장 1위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AMD, 인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도전작을 내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그래도 무언가 균열은 낼 것이다. 뭐 아직은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론을박이 이제 초반엔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3분기 실적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매출로 모든 걸 보여준 거죠. 맞아요. 매출 182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제꼈고 인텔을 제꼈고 TSMC까지 제끼면서 물론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전부 다 반도체는 아닌 거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게임 그 회사에는 이제 멜라녹스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사업부 매출이 들어가 있고 또 엔비디아가 자체로 서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매출액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 됐고 숫자로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밸류에이션 비싸다는 얘기도 많이 일부에서 이제 하시지만 아마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보면요. 엔비디아의 PER이 한 25배, 2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100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니까. 실적이 많이 잘 나와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일부 뭐 여전히 이제 뭐 갑론을박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미 현실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질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뭐 새로운 이야기거리들을 던져드려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너무 독보적으로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질문을 드리는 건 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으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 가우디 3 그다음에 가우디 3랑 AI PC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약간 시기적으로는 좀 늦을지언정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과연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궁을 겨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뉴스 해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인텔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고 있죠. 네. 그죠? 근데 왜 올랐을까? 이것도 제가 보는 인텔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네. 예. 전 세계 반도체 주가 다 올랐는데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근데 인텔만 굉장히 주가가 많이 네. 빠졌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이 회사가 정말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패트릭 겔싱어가 와서 좀 몸을 추스리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제품들을 이제 내고 네. 또 그거에 대한 희망을 좀 피력을 했죠. 그래서 AI PC라고 이제 발표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진짜 AI PC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좀 약간 AI가 붙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냐면 게임 기능과 그래픽 기능을 좀 강화한 네. 그러한 노트북용 프로세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일단 AI가 붙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의 우리 노트북이나 PC의 재고가 좀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슬슬 생기는 것 같고, 가우디 3와 관련해서는 일단 가우디 1, 2가 있었겠죠. 네. 네, 근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때도 발표할 때 가우디 2가 이제 뭐 되게 괜찮은 역할을 할 거다. 그래도 인텔인데. 근데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사실 가우디 3도 지금 인텔이 주장하는 거는 성능이 엔비디아에 필적할 수 있다. 네. 엔비디아 H100에는 필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에 나오는 칩이기 때문에 H100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이제 B100랑 비교를 해야죠. 예, 그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그 강점은 뭐 지금은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칩 설계를 잘한다. 물론 잘하죠. 네, 칩 설계를 잘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브로드컴이 M&A를 하는 것들을 보세요. 반도체 설계 회사나 반도체 회사를 산 게 아니라 그 네트워킹,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보안 이런 쪽을 강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워낙 이제 지금은 유명한 얘기가 됐지만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진짜 강점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엔비디아의 프로세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엔비디아의 진정한 강점은 이제 풀스택 컴피턴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 풀스택이라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맞아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텔이나 또는 AMD 의 칩이랑 엔비디아의 칩을 이렇게 뭐 비교를 많이 하죠. 근데 뭐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AMD께 뭐 더 우수하다, 뭐 인텔께 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결국 이제 실전에 적용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수천 개, 수만 개의 GPU가 서로 연결이 됐을 때 그때 나오는 성능을 봐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예. 그거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제 엔비디아가 좀 넘사벽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이들 또 말씀하시는 게 AI 생태계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사실은 아직은 엔비디아의 플랫폼 안에 갇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막 인텔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확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은 퀘스천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가장 그 가능성이 있는 거는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요. 그죠? 우리 H100 같은 경우에는 뭐 3만 불, 4만 불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AMD의 MI300X는 성능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한 3분의 1 가격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인텔 이번에 발표한 가우디 3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뭐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 미국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미국 언론에서 추정하는 데이터를 보면 수천 달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뜻은 센터장님 보시기에 앞으로도 내년에도 엔비디아가 계속 1등으로 독주하는 그런 체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짧게만.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네, 왜냐하면 근데 엔비디아가 그 서버용 이 AI 칩에서 점유율이 99.5%예요. 다른 데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회사들도 뭐라 그럴까 이제 증분율로 보면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참 엔비디아가 그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뭐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꾸리고 그 안에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툴을 제공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죠. 애플이 그러는 것처럼 반도체에서도 거죠. 엔비디아가 참 똑똑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얘기를 하다가 뭐 인텔에서도 AI PC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AI 뭐 스마트폰도 내년에 나온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또 얘기 참 많이 했던 게 온디바이스 AI인데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수혜를 어디가 많이 받을까에 대한 이거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산업계 동향일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는 사실 온디바이스 AI라는 용어 자체가 네. 한국에서만 좀 유명해요. 그리고 사실 해외에서는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AI 파워드 디바이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그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결국은 제너레이티브 AI 기능이 나와서 네. 뭐 나의 이 습성을 배우고 비서처럼 그렇죠. 뭐 배우고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생성된 어떤 또 다른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제 이렇게 갈 텐데 아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우리 사실 현재 스마트폰도 여기 AI 기능 다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뭐 카메라 찍어도 자동으로 일정 보정해주고 네. 사실 다 있어요.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제 그 생성형 AI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서 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거는 있는데 뭐 저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대감을 반영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당장 시장이 뭐 내년에 열릴 거냐 뭐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네, 주가는 그걸 반영해 나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갤럭시 시리즈에 그게 나온다니까 뭔가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번 더 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나라는 좀 기대감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예.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거론되는 디바이스들로는 이제 우리 갤럭시 버즈 같은 것들이죠. 네. 예, 버즈 같은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일부 탑재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동시통역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실제 어떻게 될지는 제품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넘버가 어떻게 찍히는지는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 네. 메모리 쪽도 한번 아까 잠깐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뭐 메모리가 늘어나려면 스마트폰 수요도 늘어나야 되고 PC 수요도 늘어나야 되고 뭐 서버 수요도 늘어나고 해야 된다는데 스마트폰은 요즘에 좀 회복이 수요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PC는 더 늘어날까라는 의문점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PC요? 네. 지금 사실은 PC가 그 팬데믹 이전 2018년, 19년 이때가 2억 5천만 대 정도 네. 연간 판매가 됐던 게 뭐 아시는 것처럼 20년, 21년 거치면서 이게 3억 5천만 대까지 늘어났어요. 그 1억 대가 늘어난 거죠. 그랬다가 이제 2022년, 23년 2년 연속 이제 두 자릿수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올해 수요가 2억 5천만 대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이전에 저점이 한 2억 5천만 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똑같이 반복되리란 법은 없지만 그 정도면 사실 이제 더 빠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인텔 주가 올라간 것도 뭐 AI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유통 채널의 그 PC 재고가 이제 거의 클리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가 PC가 두 자릿수 마이너스인데 내년도에는 뭐 저희는 슬라이틀리 한 2-3% 정도 소폭은 최소한 그 정도는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내년도 세계 경제가 좀 둔화될 텐데 근데 PC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세계 경제 성장률과 PC 성장률 사이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억 5천만 대 이 정도에서는 더 이상 빠지진 않고 뭐 약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 스마트폰도 역사적으로 제 스마트폰 수요가 많았던 때가 연간 한 14억 5천만 대 정도가 팔린 적이 있었어요. 네. 2016년도에 지금부터 7년 전에. 근데 이제 올해 수요는 11억 대 초반밖에 안 되는 거죠. 3억 대 이상이 이제 줄어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더 빠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잘 몰라요. 근데 마찬가지로 유통 채널에 디바이스 재고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도 더는 뭐 마이너스는 안 나고 소폭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대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스마트폰이 다들 이제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좀 교체 주기가 길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괜한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제일 변수, 그러니까 14억 대를 넘었던 수요가 지금 11억 대, 3억 대 이상이 빠졌는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중고폰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동유럽, 그다음에 중남미 이런 데서는 예를 들면 중저가 폰을 사는 것보다는 3년 전에 나왔던 아이폰을 쓰겠다. 3년 전에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갔던 이제 갤럭시 S를 그렇죠. 쓰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우리 갤럭시 S 22, 23 그리고 내년에 나올 24 네. 모델에 예를 들면 뭐 카메라는 좀 바뀌겠죠. 네. 카메라는 좀 좋아지고 하지만 D램의 용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네.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 바꾸느냐, 수요가 주느냐. 그러니까 바꿀 요인이 별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MPU가 만약에 탑재되면 바꿀 요인이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탑재가 됐다고 바로 바꾸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져 있는 이제 킬러 앱이 등장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판단이에요. 다만 시장은 그 기대감을 계속 안고 가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올해 실적이 박살이 났는데 네.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왜? 내년도가 반등이 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 NPU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그래서 AI가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주가는 뭐 반영을 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대본에 없는 내용이니까 혹시나 킬러 앱이라고 하면은 뭐가 될 게 있어요?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제가 그걸 알면 제가 만들겠죠. 제가 여기서 아니, 애널리스트 안 왜냐면 하겠죠. 저는 그 동시 통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SKT RE에서 벌써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MPU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뭐 가전에다 MPU 다는 거 말고 핸드폰에다 MPU 달아서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 이러면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AI 중에서도 이 생성형 AI 이게 이제 사실은 올해 네. 화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생성형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 우리가 쓰고 있는 내가 생활하는 패턴, 내가 검색하는 내용, 기타 등등 내가 보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전부 사실 학습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학습을 해서 그거를 토대로 생성을 해내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삼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거죠. 주로 추론에만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그거는 지금 스마트폰에는 크게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장 뭐 내년에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대단한 수요가 폭발이 될 거냐 그러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채팅창에서는 AI 게임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GTA 같은 거 네. 돌아다니면서 뭐 MPU나 뭐 이런 퀘스트를 깨는데 AI가 같이 동원이 된다. 근데 이게 MPU가 안 달린 그런 핸드폰에서 버벅댄다. 이런 게임이 많아지면은 교체 수요가 좀 저는 늘어나시죠. 그것도 모르겠어요. 게임 안 옛날에 예, 안 하기도 하고 옛날에 그 아, AR이나 VR 접목한 게임 나오면 세상 진짜 180도로 달라진 것처럼 그거랑은 얘기했었거든요. 다르지요. 그래서 저는 좀 의심병이 많아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의심하는 건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뭐 PC 수요나 아니면 스마트폰 수요에 대해서 뭐 과거 사례들을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는 저점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회복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DRAM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그러면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겠네요. 저는 뭐 가격은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고 보고서에서도 저점 대비로는 뭐 최소한 60%에서 7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이제 디맨드가 강하지가 않거든요. 뭐 제가 이제 조금 성장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과거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이제 강하지가 않고요. 특히 서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AI 서버는 좋아요. 그렇지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서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이제 흔히 말하는 트래디셔널 서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감소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서버 수요도 뭐 저는 뭐 소폭 성장한다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만나본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내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전히 사실은 이제 반도체 재고가 줄기는 했지만 네. 여전히 매우 높아요. 네. 그 예를 들면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 비율을 보면요. 정상적인 수준은 사실은 과거에 한 50%,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은 50%이 정도가 이제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보면은 한 160%에서 한 2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수요 전망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그 만나본 주요 관계자들을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증산을 아주 세게 하거나 물론 이제 지금은 가동률을 워낙 많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네. 저도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는 가동률을 조금 올려야 된다고는 보고 있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캐파를 확대를 하는 이런 투자는 굉장히 좀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요랑 공급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을.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고 있는 내년도의 업황 자체도 수요 증가율이 높지는 않지만 공급 증가율은 그보다 또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까지 뭐 미니멈 한 60% 정도 올라가 줘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뭐 계속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스토리의 가격 인상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디맨드가 센 게 그러게요. 아니고 세계 경제가 뭐 내년에 좀 둔화될 텐데 근데 뭐 이게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왜냐하면 정말 좋아서 뭐 증산이 확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 고점이 빨리 올 수가 또 있거든요. 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이제 올해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럼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미리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일단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제 올해 이미 다 올랐다는 거죠. 상당히 네. 많이. 뭐 조금 오른 것도 아니고 아주 큰 폭으로 올랐죠. 반영이 된 거예요, 사실은. 네. 내년도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주가가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네, 후전이 붙여야 돼. 2025년까지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참 이게 무한한데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근데 뭐냐면 만약에 공격적인 증산이 막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시장은 되게 그걸 두려워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면 공급단에서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럼 2025년도도 뭐 괜찮을 수 있겠는, 수급이 괜찮아질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내년도 2024년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온디바이스 AI가 뭐 실제로 큰 어떤 수요에 기여할 수 있는 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뭐 모르죠. 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그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주가는 최소 이제 그런 꿈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네. 특히 뭐 AI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렇죠. 오잖아요. 내년에 또 어떤 흐름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케이. HBM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HBM 뭐 소부장들의 그런 주가 흐름 보면은 네. PER을 내년도 기준으로 땡길 수 있는 데까지 쫙 땡겼다가 또 한 번 쉬다가 또 땡겼다가 또 쉬다가 약간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데 이거 내년에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갑니까? 근데 이제 그 뭐 밸류에이션 관련돼서는 뭐 저도 공격도 많이 받고 뭐 저희 그 소부장 담당하는 우리 애널리스트도 따로 있는데 이제 이 친구도 기관 투자가들 세미나 가면 이제 상당히 많이 공격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런데 그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런데 이제 반문을 할 수 있죠 저희가. 그러면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그러면 HBM 관련주 안 가져가실 거냐? 안 가져가 이러면 어떡해요? 뭐 그거는 뭐 본인 뭐 책임인 어쩔 거죠. 수 본인 책임인 거죠.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랐잖아요. 결국은 수익률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마찬가지인 거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밸류에이션에 관한 논란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건 선택인 것 같아요. 나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이 주식을 그냥 내 포트폴리오에 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를 자꾸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답을 못 해요. 그러면은 뭘로 봐야 됩니까? 왜냐면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5분도 안 남았거든요. 이걸 밸류에이션으로 볼 수 없으면 그럼 내년에는 HBM을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HBM 총 디맨드가 올해는 이제 대충 이제 끝났으니까 한 3.2에서 3.3억 기가바이트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이게 전체 D램에서 따지면 그 비중이 비트 기준으로 보면 한 1.3%, 1.4%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내년도에 현재 시장 조사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얼마를 보냐면 한 5.3억 기가바이트 정도를 보고 있어요. 올해보다 한 70% 정도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국내 업체들, 뭐 삼성과 SK 쪽 그 시장 조사팀하고 이제 만나서 실제로 오더를 받은 것들을 집계를 해보니까 그 시장 조사기관들이 전망한 것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시장이 기대한, 물론 이제 그게 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시장의 기대치보다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더 이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는 비싸니까 안 가져간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리스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그러면 건너뛰어서 질문을 바로 드려보자면 HBM 쪽으로 그렇게 수요 전망이 강하면 결국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근데 이제 뭐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죠. 87%, 14만 원. 87% 올랐습니다, 올해. 눈 깜짝했어요. 갑자기 14와 있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네. 삼성은 이제 좀 못한 것도 있고 네. 또 주가도 못 올랐잖아요. 삼성 가야죠 이제. 근데 삼성이 그렇죠. 삼성이 거기서 좀 실수를 만회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 갭은 상당히 좀 메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 CXL 얘기를 좀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센터장님 이 HBM의 논리로 CXL도 같이 끌어올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CXL이 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좀 약간 바꾸는 건데요. 뭐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HBM도 저희가 올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갑자기 좀 등장하는 건데 결국은 인텔의 이번에 그 뭐 제온 5 이걸 내면서 그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유효한 스토리로 좀 진행이 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측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도 없고 지금 뭐 실제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는지 저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를 HBM이랑 CXL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는 거예요? 좀 약간 다른 거죠. 그럼 CXL은 확실히 테마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옳은가요? 근데 뭐 HBM도 사실은 테마였죠. 그렇죠. 그동안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 뭐 챗GPT가 나오고 엔비디아가 등장하면서 이게 현실이 된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거를 뭐 제가 평가절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반도체 주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담고 가야 되는 큰 전환의 그런 중요한 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자면 CXL은 굳이 건드릴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해석. 아니 CXL을 건드린다는 거는 결국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뭐 오늘도 이제 어떤 기자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CXL은 그래도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거 아니냐. 뭐 실제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하고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못 올랐고 또 그런 쪽에 이제 또 다른 뭐 기회 요인도 있다 그러면 뭐 삼성이 조금 뭐 눈길이 더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해도 됩니까? 나도 하나 있어. 그래. 하나씩 하세요. 저희 먼저 조금만 뒤에 언더스탠드. 먼저 하세요. 센터장님 괜찮으시면 저희 한 3분만 더 해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아니 CXL을 왜 여쭤봤냐면 HBM 딱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CXL 나오고 또 PIM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드와 테마스러운 진짜 미래. HBM은 실제로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는 엔비디아가 있고 큰 형님이 쫙 밑에서 끌어주니까 쫙 가는 거잖아. CXL, 뭐 PIM, 뭐 뒤에도 더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얘기예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프로세서랑 메모리 간의 이제 바틀렉을 어떻게 없애느냐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HBM도 거기서 출발한 거고 PIM이라는 것도 사실 HBM, PIM 이렇게 붙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HBM의 PIM 기능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CXL도 마찬가지고 CXL, PIM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세 개가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인데 이제 결국은 그 인공지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그 버스에서 지연되는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의 게임인 거고 그게 사실은 이제 메모리에도 점점 힘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다고 보는 거죠. 효율화도 시켜야 되니까. 문제는 그러면서 너무 테마스러워지면서 주가의 변동폭에 좀 노이즈가 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는데 뭐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HBM도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챗 GPT도 처음에는 테마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지나서 보니까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지금 현실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너무 뭐 테마다 뭐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만 볼 거는 아니라고 저는 뉘앙스적으로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말했지만 HBM의 맛을 봤잖아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커지는 것 같고. 질문. 제 마지막 센터장님께 굳이 막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건 실례긴 합니다만 리포트 안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HBM에 대한 전망이나 시장 전망에 비해서 SK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93,000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27% 상승률력. SK 하이닉스는 7% 상승률이거든요. 삼전에 베팅을 하시는구나. SK 하이닉스를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시나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어?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아까 요 앞에 이제 계신 분도 얘기했지만 이제 2배 됐어요. BBM. 그리고 삼성 그렇지 않고 너무 물론 올라서. 잘하는 회사 못하는 회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많이 오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센터장님께 여쭤보는 것도 여쭤보는 거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전 얼마라고요? 9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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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타임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센터장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층 인터뷰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